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죠. 16년도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또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큰 동기부여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 수업은 저도 항상 긴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눈들이 굉장히 반짝반짝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고자 저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의 패턴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국가고시에서 간호관리학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관리학, 그러니까 간염 문제집이죠. 간염 문제집의 간호관리학 파트를 보면 간호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사, 세계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시문항이 예전에는 40문항이었었거든요. 근데 16년도부터는 얘네 또 버전이 바뀌어서 35문항으로 이제 문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시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우리 토탈 문제가 몇 문제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20문항이죠. 20문항인데 역사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역사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역사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아주 이제 지방에서 예전에는 지방 문제가 지방별로 다 달랐어요. 대전, 부산, 경남, 광주 이라고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었는데 그때는 한 번씩 아주 특이하게 한 번씩 나왔었어요. 제2의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우는 서양식 간호사가 누구냐 이런 문제 정도는 가끔 아주 특이하게 한 문제 정도는 나왔었긴 하는데 대부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 한국사를 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한국사는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요. 단순 메모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전제를 갖고 계시고요. 왜?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차라리 다른 데 문제를 푸는 데 더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배우는 간호행정이죠. 관리 부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한 10문제, 각 챕터마다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그럼 각 챕터마다 한 두세 문제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7에서 18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뭐가 있죠?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그렇죠. 간호, 윤리, 그 다음에 간호사의 전문직관이죠. 전문직관, 또 법적 의무, 이런 패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호윤리 부분이 한 여기에서 7, 8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7문제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간호윤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에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직관은 나오기도 할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전문직관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따로 전문직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해드릴 거고요. 간염 문제 푸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간염 문제집에 있는 간호직의 전문직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빠진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한 20문제, 30문제 정도 되죠. 그러면 간호사과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간호철학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실존주의,
그 다음에 실존주의, 그 다음에 또 철학, 간호 철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호과학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행정 파트에 들어가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관한 것과 윤리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토탈 20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이제 자세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어지셔야 돼요. 특히 간호직 쪽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서울시가 쉽고, 올해처럼 서울시가 좀 어려웠고요. 관리는요. 오히려 지방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간호관리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워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맥이 풀리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점수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높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하는 그 간호 파트에 관련된 간호관리 지역사회들은 거의 만점 95점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 당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경쟁률이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나와봐야 아는데, 그죠? 한 문제로도 합격이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습들을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서울을 따로 봤고요. 서울시가. 그 다음에 경기도가 따로 봤어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그 다음에 지방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는 경기도 이하의 이제 지방들이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서울시 따로, 경기도 문제 따로, 각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마다 각 지방의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점점점 이게 좀 변화가 되면서 14년도부터는 시험 문제가 거의 공표가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와 답이 다 발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와 답이 발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4년도, 13년까지는 문제하고 답이 발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답이 뭘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추측을 맞춰갈 수밖에 없었는데, 14년도부터 문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부터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명확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험 그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간여 문제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가나다, 가다, 나라, 가나다라 하는 박스형 문제가 있었죠. 이게 없어지면서 국시도 이게 없어졌거든요. 한 3, 4년 전부터. 그러면서 1, 2, 3, 4, 5에서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흐름을 맞추어서 공무원 시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1, 2, 3, 4, 5의 형태로 지문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서울시하고 지방이 차이가 있었다면 뭐냐면 사지선다냐 오지선다냐였어요. 서울시가 오지선다였고 지방이 사지선다였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서울 지방이 다 통일됐죠. 그래서 사지선다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점은 이제 없어요. 문제도 똑같고요. 사지선다로 지금까지 통일이 됐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디가 더 어려워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문제 개념 차이는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14년도, 15년도 서울시 문제나 지방의 문제가 강조됐던 것들이 어떤 거 있으셨나요?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병원에서 그 JCI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JCI가 뭐죠? 세계에서 인정하는 병원 인증평가 협회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들마다 JCI 인정을 받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JCI 인증을 받으면 병원 앞에 프랜카드가 딱 붙잖아요. JC에서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죠. 근데 JCI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최근 2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병원평가 인증 관련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안전 보장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병원의 그쵸? 그 다음에 의료계의 역사,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간호관리 그러면 서울시 보시는 분들은 생물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간호관리죠. 제일 쉬운 게 간호관리예요. 그래서 간호관리는 굉장히 쉽다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세요. 근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간호관리예요.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게 간호관리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한번 하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실 책은 지금 이 책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할 건데 학원에서 만든 기본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답까지 항에 있었던 것들을 내용으로 정리한 서머라이즈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구석구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메모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 기본서가 기출문제 중심에 있는 답까지 항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엄영자 선생님이 쓰신 수문사 책 아실 겁니다. 이 책이 최근에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문사 책에 간호관략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문사 책을 같이 내용을 보조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또 기본서에 없는 내용, 책에만 있는 내용들은 따로 강의 유인물로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서 내용 먼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가장 또 많이 푸는 문제집이 간호협회 간협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간협 문제집도 한 2-3년 전에 새로 개관이 됐죠. 그래서 간협 문제집은 필수 기본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합격자 수기에 보시면 이거 안 보고도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간협 문제집을 5번 이상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개인차에 의한 거긴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집은 간협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간협 문제집도 같이 병행해서 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간협 문제집의 각 챕터별로 보시면 간협 문제집은 국시 학생들을 위해서, 간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집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아까 1, 2, 3, 4, 5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박스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각 챕터마다 간호관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문제를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챕터를 맡으신 교수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구버전이 그대로 실린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새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형태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챕터마다 문제별 난이도가 많이 틀리면서 약간의 변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기본으로 하나 간협 문제집은 구입하셔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속도에 맞춰서 간협 문제집을 푸시면 아직은 부담이 없으세요. 문제 집에 가서 푸셔도 한 5장 이상 못 푸세요. 왜냐하면 그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와 간협 문제집에 같이 병행해서 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한 번은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될 거는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자, 기출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기출문제 유형 패턴이 어떤지, 그쵸? 그 다음에 문제별 흐름이 어떤지 기출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14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같은 개념이 15년도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아까 평가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14년도에 나왔거든요. 15년도 지방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공부하시면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에 관해서는 이제는 안 나올 법도 한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는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게 이 기본서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 10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챕터별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질문을 받아서 풀어드릴 거고요. 최근 10년 이후에부터 문제는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 꼭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 대비해서는 기출문제 풀이반이라고 또 문제풀이반이 아마 강의가 또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또 신청하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3개월 주기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하면 3시간 반 수업하면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형태로 3개월 주기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유인물이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인물은 지금 강의와 관련된 기본 유인물입니다. 기본서에 실리지 않는 수문사나 현문사 책에 빠진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굳이 책에 넣기는 분량이 좀 많으면서 도표로 돼 있거나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의 유인물로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유인물은 전 시간에 배웠던 실강 문제를 드릴 겁니다.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할 거니까요. 수업시간 한 10분 조금 빨리 오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문제는 이렇게 비비꼬거나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문제를 드릴 거니까 같이 챙기셔서 수업 시작 전에 들어오시면서 챙기시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동영상 자료실에 자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받아서 수업 시간 전에 참여하셔서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선생님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강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질문 코너방을 이용해 주시면 댓글을 제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동영상 자료 그 바로 밑에 질문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을 올리실 때는 한 줄만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호관리는 공부하실 때 한 줄만 갖고 오면 그게 그 문제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만 올려놓고 선생님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 흐름 파악하는데 저도 어려움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유도하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타 출판사 문제집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오답이 그러니까 타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오답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답을 확인하려고 저한테 오답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전체적인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차례라고 목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간호관리학은요, 목차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에 보시면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간호관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관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가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관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럼 간호관리는 무엇이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든 챕터의 다 공통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서 파트 1에서 간호관리학의 이해, 그럼 여기에서는 평균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챕터 1에 관리의 이래,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몇 번일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반복하시는 분들 몇 번? 4번이죠? 그쵸? 생산성보다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기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그 다음에 또 몇 번이 중요하죠? 7번 관리 기술이죠. 그 다음에 8번은 별표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별표 많이 하세요. 그거는 그만큼 기출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은 해년마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죠. 구체적인 상황적인 예를 들면서 관리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7번, 8번은 꼭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의 간호관리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의 이론은 이론적인 배경, 각 간호가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특징들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관리 이론들의 차이도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파트 2에 보시면 이제 기획, 그 다음에 파트 3가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트 2의 기획과 파트 3의 조직 과정이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현대로 올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파트 4 인적 자원 관리, 파트 5 지휘 과정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로 오면서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병원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뭐예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롱으로 면허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결혼하고 육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률, 사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병원들마다 인력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파트 5의 지휘 과정입니다. 구성원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들마다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간호사들이 그 조직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 리더십, 또 뭐가 있어요? 주장행동,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결국은 간호관리자들이 가져야 될 관리 기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휘부분이 점차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기획 과정에서도 보시면 특히 챕터 1에 기획의 이해에서 1, 2, 3, 4, 5, 6, 7, 8, 9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딜까요? 그렇죠. 기획의 계층화이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 의한 관리, MBO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MBO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BO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1, 2, 3, 4, 5, 6, 7에서 MBO에서 나온다. MBO의 개념이죠. 목표 관리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MBO의 한계점이 무엇이냐고요. 장점보다는 한계점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도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의사결정의 유형, 의사결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3, 4 부분들을 꼭 강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비중도 이제 조금 더 비중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무관리는 용어들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관리, 뭐 예산 막 이렇게 들어가요. 점진적 예산 방법, ZBB. 우리가 생전 못 들어보는 단어들이 막 거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간호관리료, 병원수가, 간호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을 조금 천천히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재무관리에 대한 파트가 2문제 이상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도 별표해 두시면 좋겠고요. 시간관리는 거의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올 때가 훨씬 많고 나와도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의 조직입니다. 자, 조직은요. 암기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외워놓으면요. 가장 쉽고 명확한 부분이 조직입니다. 잘 외워놓으면 조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의 인적자원 관리여서 인적자원 관리가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그랬었죠. 자, 보시면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입니다. 자, 챕터 2의 직무관리는 별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관리가 조직 파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인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직무관리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직무, 일의 포커스가, 일을 설계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조직 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적 특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직무관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간접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직무관리가 조직 파트 안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 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이쪽 파트에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확보관리에서는요. 특히 3번 인력 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체계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번 간호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머지 부분이 뭐 무시될 부분은 아니고 그만큼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리입니다. 지휘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휘할 때는 절대 수업에 빠지시면 안 돼요. 특히 챕터 2 리더십과 챕터 3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제 국시 흐름이 변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 흐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국시가 아까 35문항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모든 과목이. 근데 문제 푸는 시간은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내년부터 적용해서 아직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나와봐야 그 흐름을 아는데 문항수가 줄면서 문제 푸는 시간 늘려줬어요. 그러면 뭐냐면 문제 지문을 일단 길어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상황적인 예를 들어서 땡땡땡 병동의 김 땡땡땡 가수간호사는 그러면서 임상적인 상황을 예를 막 그러니까 문항수만 문제 줄만 한 서너 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더십과 동기부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 문제집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지휘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는 그러니까 2, 3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5번 의사소통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장행동,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인파워먼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통제과정입니다. 자, 통제는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챕터 2, 질통제에서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질통제에서도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QA와 CQI, 그쵸? QA와 TQM을 구별하는 문제, 박스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서 대부분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 챕터 3 의료기관 인증제도, 챕터 4 환자 안전이 최근에 굉장히 1, 2년 사이에 강조가 됐었죠. 그래서 챕터 3, 4 부분이 점차 강조가 돼서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14년도, 15년도 지방 문제에서 연달아 문제 출제가 돼서, 그러니까 14년도에도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15년도에도 지방에서 또 그 문제가 비슷한 개념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4의 환자 안전 부분입니다. 자, 15년도, 그죠? 15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특히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20문제에서 두 문제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두 문제가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수문사 개정이 됐다 그랬죠. 수문사 책이. 그쵸?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 챕터 3, 4 부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보충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의 실제는요. 특히 보시면 첫 번째 간호단위 관리는 한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국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환자 안전이 강조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감염관리 활동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5번, 6번 안전관리, 병원 감염관리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품관리, 약품관리, 인적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국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챕터 2의 간호서비스 마케팅입니다. 자, 간호서비스 마케팅도 굉장히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서비스 마케팅이 무엇이냐? 이거보다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문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가 깊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문제는 나오고 있지만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까처럼 의료기관 인증, 환자 안전, 기간평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문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걸 아는데 서비스 마케팅 부분에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 특히 2번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은요. 컴퓨터가 도입될 시기 9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던 문제긴 나오고요. 현재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12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게 무슨 문제지 멘붕 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빼놓고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호정보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4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은 별표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규에 관련된 내용은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간호사고와 관련된 개념, 특히 3번 보셔야 되겠고요.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서울시에서도요, 여기 파트가 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만. 하나는 개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골고루 한 챕터씩 하나씩만 나오면 좋은데 조금 두 문제씩이 나왔던 경향이 있고요. 예전에 지방에서는 이 간호사과 법적 책임이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어요. 어느 한 지방에서 그렇게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온 적도 있고 또 법적 책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시간 투자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간호윤리학이죠. 그래서 간호윤리가 여러분 최근에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죠? 4차 개정. 4차 개정 언제 됐어요? 2013년도에 됐죠. 그래서 14년도에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1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방 문제에서 굉장히 쉽게 간호윤리가 개정된 거가 나왔었어요. 서울시는 아직 개정된 간호윤리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 시험에는 조금 더 깊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별표 전문직 윤리 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생명윤리학의 원리 및 규칙.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올해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 유형이 어떤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에 보시면 10년도부터 15년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14, 15년부터는 문제가 발표가 됐었죠. 그 다음에 13년 이전에는 문제가 발표가 되지도 않고 답도 유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기억력을 복원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14, 15년부터는 정확하게 문제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훨씬 더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참 좋아하세요. 최근 10년간 문제. 그쵸? 국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최근 10년간 문제집 찾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찾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기본서에 10년간 문제. 그래서 다른 기출문제 풀이집보다는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저에게 직접 문제를 물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의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챕터 1, 파트 1, 간호관리학의 이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호관리학의 보시면 이해와 간호관리학의 이론이 나오죠. 자, 첫 번째, 간호관리학의 이해 보시면 먼저 간호의 정의를 해놨죠. 자, 간호의, 사실 간호의 정의는 예전에 어떤 서울하고 경기도에선 출제된 적은 없어요. 지방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간호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뭐라고 설명하죠? 간호, 건강, 환경, 인간. 이렇게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었죠.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간호학개론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간호 이론가들이 다 정리한 게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일단 간호만 일단 정의를 해놨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간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나이팅게일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나이팅게일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이 문장에서. 자, 간호관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핵심 부분, 핵심 단어들이 뭔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나이팅게일이 강조한 게 뭘까요? 자연적인 치유예요. 사람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나이팅게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 전까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사망률이 50%가 넘었대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나이팅게일이 간호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망률이 2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그때 전쟁에 참여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위생관리, 환경관리에 신경을 썼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아픈 군인들의 병원 시설도 너무 남루하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빛도 없고 소리 시끄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들어가서 뭐부터 개선했냐면 환경관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기 청결하게 하고 소음 없애고 햇빛 쬐게 하고 환자들 의복 바꾸고 음식 바꾸고 아주 기본적인 케어를 하기 시작했죠. 이걸 바꿔줬더니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만 바뀌어줘도 사람들은 건강해지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유를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간호다. 결국은 환경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나이팅게일이에요. 환경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 홀은요, 간호행위 구성 요소를 돌봄, 핵심, 그 다음에 치료로 봤어요. 근데 가장 돌봄을 강조했던 것이 리디아 홀이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핸더슨은요, 자, 3개의 문장이 있죠. 3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의식, 지식, 힘을 주기 위한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핸더슨은 14가지 간호행위를 정했어요. 14가지 간호행위를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임상에서 우리 주로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바이탈 체크하죠. 아이오 체크하죠. 그 다음에 환희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시트 체인지하고 영양 공급해주고 아이오 밸런스 체크해주고 체온 유지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그 14가지 간호행위를 제공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핸더슨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4가지 간호행위를 강조했던 게 핸더슨이고요. 오렘은요, 자가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제한을 받을 때 제한적인 능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자가간호 요구가 훨씬 더 많고 능력이 떨어질 때 그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 간호다. 자가간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라이닝거는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돌봄 행위의 기능과 가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라이닝거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돌봄이지만 앞에가 또 하나 수식어가 붙는 게 뭐냐면 문화적인 돌봄이에요. 돌봄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문화적인 차이를 두고 돌봄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배웠던 서구식의 간호와 한국식의 간호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간호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에 따른 간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왓슨은요. 자, 왓슨의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외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내적인 조화가 회복된다. 우리가 내적인 조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극을 받고 어떤 스트레스적인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처럼 메르스가 갑자기 확 왔어요. 근데 그걸 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환경에 나를 적응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왓슨이 말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것. 환경에 그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에 나를 잘 적응시켜서 나를 조절하는 것이 간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왓슨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만 좀 알고 계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대한간호협회는 별표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윤리강령에서 간호를 정의한 것인데요. 자,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질문 드려요. 간호 대상은 누구예요? 간호 대상. 우리가 간호를 제공하는 대상. 개인, 가정, 지역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 이거 뭐죠? 간호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고통 경감. 그렇죠? 그래서 간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통 경감,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 이게 간호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간호관리학적 시각에서 본 간호라는 건 뭐냐고요? 그러면 관리라는 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관리예요.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조직을 떠나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건강제공 조직 내, 이게 핵심 단어겠죠. 관리의 측면은 건강제공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정의 보세요. 자, 관리를 왜 할까요? 관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관리를 왜 할까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조력 자원을 활용한다. 구성원들의 조력은 누구예요? 간호학 관리로 보면 간호사들이죠. 통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리의 5단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관리랍니다. 2번, 관리의 특성 별표하세요.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 사람을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구성원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목표 추구한다고요.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다른 말로 뭐 쉽게 말하면 목표 지향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목표를 아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것이 과정 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원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과정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죠?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능은 그 아래 서브 테마들을 기능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좀 아까 목차 차례 부분 봤던데 이제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그럼 기획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기획의 계층화, 그쵸? 그 다음에 또 MBO, 목표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시간관리 있었었죠. 이게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조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문화 뭐 이러한 것들 세부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인사에서는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그렇죠. 인사가 아니. 인사에서는 직무관리였었죠. 직무관리. 그 다음에 사람을 확보하죠. 확보관리. 사람을 개발시키죠. 개발관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유지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휘에서는 리더십,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도 있었고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통제에서는 통제에 대한 거 CQI 그 다음에 TQM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쓰셔도 되고요. 안 해보셔도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자세하게 다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 3번의 행정의 개념에 동그라미 3번 별표하세요. 그래서 행정의 구성 요소 4P가 무엇이냐도 한번 나왔었죠. 자, 그러면 person, purpose, place, process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의 특성과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place,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person, 사람을 강조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추구한다는 그렇죠. purpose,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proces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P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행정의 개념을 봐보세요. 목표 달성하는 건 똑같아요. 관리나 행정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똑같은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행 방법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자 보면 2번에 보세요.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눠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행정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여러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보면 공행정, 정부기관이 공행정이고요. 비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행정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차이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4번 보시면 관리와 행정에 대한 견해.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관리학자와 행정학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행정이 최고다, 관리가 최고다 라고 싸우는데 현재는 어때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경영 관리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3번 동그라미 별표, 아까 4P, 행정에서 강조한 4P가 있다 그러면 관리에서 강조하는 O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요소를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 man이라고 아까는 person이었잖아요. 여기서는 man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자, 기계, 자금, 시장, 그래서 5가지 OM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OM에 대한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유인물에서 관리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관리란 가끔씩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드러커라는 사람이 관리를 뭐라 그랬냐? 조직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안 해오셔도 되죠. 관리를 왜 하냐? 아까 목적 달성이라고 했었죠.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허시와 브랜차드는 개인 및 그룹이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 구성원들의 협동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만 스코트란 사람은 자원을 이용하고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박스 별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자, 공통점 보세요. 관리나 행정이나 왜 하냐고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과정상에서 관료제적인 성격을 보인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관료제가 뭐죠? 쉽게 말하면 계층제, 층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층층으로 있고 그 다음에 행정도 층층. 쉽게 말하면 부장, 차장, 그 다음에 과장, 수간호사, 차지너스 이런 단계별로 계층을 만드는 게 관료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행정도 다 층층들이 만들어져 있죠. 또 하나 써놓으시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공통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관리도 조직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고 행정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그 차이점이 뭐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권력성, 독점성과 능률성, 법의 제약 정도, 목표, 능률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5가지 카테고라이즈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를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치 권력을 포함하는 게 관리일까요? 행정일까요? 행정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행정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는 사기업, 아까 사행정이라고 그랬죠. 사기업,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병원이 정치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됐죠. 그러면 행정은 정치 권력을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정치 권력이 포함되면 강제성도 띄운다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은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독점성이 높다라는 거는 독과점이라는 거예요. 공기업. 예를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공사 경쟁 대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대상 경쟁할 수 있는 대상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독점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병원은 여러분들 구에만 해도 대형 병원들이 막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러면 병원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경쟁을 해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자체가 능률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쟁성, 능률성을 추구해야지만이 관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영향을 제약을 많이 받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에서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인 거고요. 관리는 그에 비해서 덜 받는 것이고요. 목표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가 뭘까요? 관리에서 추구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심플한 아주 명백한 목표가 있죠. 근데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하대요. 왜요? 왜 나라에서 하는데 불분명하고 복잡할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성이 강조가 되는 거는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평평하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이 요구되고 법 앞에 평등한 개념은 행정인 거고요. 관리는 그에 비해서 평등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